자, 전 시간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까지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예, 그리고 프로젝트 내에서 이제 앱을 개발하는 이런 테스트가 진행이 되겠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 만드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실습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로 하도록 해요. 프로젝트. 예,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new 프로젝트다라는 메뉴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 몇몇 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잘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예, 그런데 거의 기본이 이제 empty activity.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가 화면에 출력되는, 헬로 월드라는 문자리 화면에 출력되는 형태대로 예,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쪽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한데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의 어떤 일종의 설정이죠. 그래서 설정 내용을 좀 봐요.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정보를 줘야 됩니다.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프로젝트 명이야 이쁜 이름 주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이 이름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 됩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XML 파일에서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 두 번째는 패키지명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흔히들 얘기해서 안드로이드 앱의 식별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은 패키지명으로 식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어요. 개발자 PC에서 이제 앱을 이렇게 만들죠. 예, 그 다음에 이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곳에다 배포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예, 이후에 뭐 저희들 실습에서 바로 나오긴 하지만 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렇게 배포를 시켜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수많은 벤더들의 앱이 이렇게 배포돼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앱이 여기 같이 배포됐을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에서 우리의 앱은 어떻게 식별되냐? 예, 이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거를 유저 핸드폰에다가 인스톨을 이렇게 시키려고 할 거예요. 유저들은. 예, 그런데 유저 핸드폰에도 앱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앱을,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 유저 핸드폰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이 핸드폰에 깔려있는 여러 개의 앱들 중에서 우리 앱을 어떻게 식별하냐, 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개발자가 식별자 문자를 직접 주게 돼 있고요. 그게 패키지명입니다. 예, 그게 패키지명. 그래서 흔히 용어상으로 안드로이드 앱은 패키지명으로 식별된다. 예, 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패키지명, 뭐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개발자가 직접 우리 앱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 문자를 주시면 돼요. 임의의 문자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AAA, BBB. 예, 이렇게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런데 유일성은 확보되는. 예, 유일성은 확보돼야 된다. 만약에 개발자가 이 패키지명에다가 우리 앱의 식별자를 줬어요. 예, 그런데 묘하게 다른 앱의 어떤 패키지명과 충돌이 나요.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면 어떻게 되냐? 예, 그렇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우리 앱 안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앱이 준 패키지명에 해당되는 문자열로 이미 다른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와 있다면 예, 그럼 우리 앱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는 예, 우리가 지정한 패키지명에 해당되는 식별자 문자를 가지고 있는 앱이 이 핸드폰에 이미 깔려 있다면 예, 우리 앱은 여기서 인스톨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유일성이 확보되는 문자열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주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유일성이 확보되는 문자열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흔히 주기를 리버스 도메인 스타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도메인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도메인 을 이제 도메인 자체가 유일성 확보되는 문자열이죠. 그래서 도메인을 거꾸로 해서 만약에 제가 샘즈닷컴이다라고 하는 회사의 앱을 개발한다. 예, 그러면 아마도 저는 예, 패키지명을 com.samz.뭐뭐뭐 예, 이런 식으로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 지정하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거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프로젝트의 폴더 위치, 뭐 그래서 프로젝트의 위치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저스 폴더 밑에 예, 위치가 됩니다. 예, 언어 지정할 수 있고요. 뭐 저희 수업이야 코틀린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앱은 코틀린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예, 혹은 자바로 개발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
원하는 언어, 예,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미니멈 SDK다라고 하는 것도 꽤 중요 설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뭐 디폴트 값이 하나 선언이 돼 있고 이 디폴트 값을 그대로 유지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개발자가 이 미니멈 SDK 버전을 좀 조정하실 수도 있다. 예라는 겁니다. 이 미니멈 SDK 버전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요. 이제 화면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뒷부분에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정리할 때 좀 자세하게 버전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가정에서, 안드로이드가 API 레벨 1 버전,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1.0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제가 강의하는 이 시점의 최신 버전이 API 레벨 33 버전이에요. 예,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OS식으로 얘기하면 안드로이드 13 버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버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후에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미니멈 SDK 버전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가 개발을 할 때요, 지정해줘야 되는 어떤 숫자 값이 있어요. 예, 버전과 관련돼서.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 프로젝트를 만들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타겟 SDK다라고 하는, 예, 버전 정보가 있어요. 이 타겟 SDK는 몇 버전의 SDK 가지고 개발할 거냐를 지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타겟 SDK 버전을 최신 버전인 뭐 33 버전이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이 33 버전의 SDK 가지고 개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지정이 뭐냐면 미니멈 민 SDK. 그러니까 미니멈 SDK 버전을 지정해줘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 값이 15 버전이죠. 예, 15 버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앱을 만드시면은 33 버전 SDK 가지고 개발한 여러분들의 앱이 몇 버전의 유저폰까지 서비스할 거냐는 겁니다. 그거를 지정하는 게 미니멈 SDK 버전이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나는 우리 앱은 15 버전의 유저폰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앱이 개발자가 지정한 미니멈 SDK 버전 상위 버전에서만 인스톨이 돼요. 예, 그래서 거의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아주 구형 폰을 들고 다니는 유저가 있다고 합시다. 예, 그 폰은 API 레벨이 15 버전 미만이에요. 예, 그 폰에서는 우리 앱 자체가 인스톨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숫자 값 하나 지정밖에 안 되긴 하지만 예, 좀 무서운 설정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우리 앱 자체가 어느 버전까지 인스톨할 거냐, 즉 어느 버전의 유저폰까지 서비스할 거냐, 이거를 지정하는 게 미니멈 SDK 버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야,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15 버전을 지정하면 우리 폰은 15 버전까지만 설치되니까 15 버전 미만의 폰들에는 우리 앱이 설치가 안 되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SDK 버전을 1 버전으로 지정하겠다. 예, 만약에 미니멈 SDK 버전을 1 버전으로 지정하고 개발하면 전체 폰에 다 인스톨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긴 있죠. 그러면 나는 개발 시에 예, 미니멈 SDK 버전을 1 버전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폰에 다 설치가 되게끔 하겠다. 예,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이 미니멈 SDK 버전은 개발자가 지정한 숫자 값이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좋지는 않습니다. 예, 왜 좋지는 않냐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버전을 지정하시면은 1버전까지 설치가 되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33 버전의 API 레벨 가지고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SDK 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 코드가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1버전까지 에러 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하위완성을 신경 쓰면서. 예, 그런데 하위완성이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매번 버전이 업되면서 새로운 API가 나오고 그 API를 썼을 때 그 API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하위 버전에서 에러가 난다. 이 하위완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물론 이후 수업이 나가면서 지금 이제 워낙 앞부분이니까 자세하게 좀 정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위완성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정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도록 하고 예, 이 하위완성이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자가 1버전까지 서비스하겠다고 해서 미니멈 SDK 버전 1버전으로 지정하면 내가 33버전 가지고 개발한 우리 앱이 1버전까지 에러 나지 않게끔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버전에서 한 15버전까지의 유저가 0.001%가 남아있다면, 야, 0.001%의 유저에게까지 서비스가 가능하긴 하지만, 0.001%의 유저에게까지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이완성을 신경 쓰면서 개발해야 되냐? 효율성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거의 대부분 미니멈 SK 버전을 조정을 해서 아쉽지만 이 밑버전의 유저들은 너무 구형폰이다 보니까 서비스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미니멈 SK 버전을 그런 고려 상황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값이 15버전이고 저희는 계속 15버전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테스트가 들어가긴 할 건데요. 현업에서 만약에 개발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시점, 제가 강의하는 시점, 현업에서 개발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15버전으로 지정하는 것도 워낙 잘해주는 거 같지 않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올리죠. 미니멈 SK 버전을. 그래서 아쉽지만 한 1%의 유저들은 아니면 2%의 유저들은 워낙 구형 폰을 들고 다니는 유저다라는 판단하에 서비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니멈 SK 버전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서포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거의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것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을 하면 안드로이드 SK에서 제공되고 있는 API, 즉 라이브러리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응용 프로그램 개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표준, 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SK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만 가지고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온갖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혹은 서드파트 벤더의 라이브러리를 동원해서 개발하죠. 저희들 이후에도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를 쓸 거고요. 그런데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럼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는 플랫폼 API라는 거 아니냐? 즉 SDK에서 제공되는 아닙니다. 구글이라는 서드파트 벤더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글에서 만들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에게 워낙 유명하고 자주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글의 라이브러리가 과거에는 서포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서포트의 뭐뭐뭐, 서포트의 뭐뭐뭐. 이런 형식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가 2017년도쯤인 걸로 기억나는데, 이거를 안드로이드 X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로 좀 통합 관리, 그래서 과거에는 서포트 라이브러리로 제공했다가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 그래서 현재 벌써 한 5년 정도 지난 얘기다 보니까 현재는 구글의 라이브러리를 쓰신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를 죄다 쓰시면 되고요. 이후에 저희 수업에서도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를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개발자가 만약에 과거에 구글에서 제공됐던 이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쓰겠다. 라고 하면 체크박스를 체크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포트 뭐 이런 식으로 레거시의 안드로이드 서포트 뭐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만 잠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 프로젝트의 정보 주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설명이 좀 많았죠. 그 다음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설명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렇게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프로젝트 창이 하나 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실습에서 해보겠습니다만 못지않게 중요한 창이 이거는 당연히 소스 창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개발자가 소스를 입력하니까 개발자에게 되게 중요한 창이죠. 그런데 이 소스 입력하는 창 이외에 중요한 게 여기에 로그캣 창입니다. 이 로그캣 창이 뭐냐? 런타임 시에 우리 앱이 동작했을 때 런타임 시에 로그가 출력되는 창이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런타임 로그 분석하면서 디버깅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로그캣 창은 개발자들에게 워낙 중요한 창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 중에서 SDK 매니저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후에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 SDK 매니저에서 어떤 몇 버전의 SDK를 설치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이후 실습에서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여기에 SDK 매니저에 이제 툴즈,
툴주에 기본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몇몇 툴들을 추가 설치하거나 제거시키실 수 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에뮬레이터, 안드로이드에서 AVD라고 부르는데 이 에뮬레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자 PC에 하드웨어 가속기가 같이 깔려 있어야 돼요. 이 에뮬레이터 자체가 하드웨어 가속기를 내부적으로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발자 PC가 인텔 CPU 기반의 컴퓨터냐, 아니면 AMD 기반의 컴퓨터냐. 요즘 뭐 인텔도 워낙 많이 쓰시지만 요즘 이제 AMD PC 워낙 많이 쓰시죠. 그거에 따라서 인텔이면은 여기에 인텔 쪽 하드웨어 가속기, 그다음에 AMD면은 AMD 쪽에 하드웨어 가속기가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가 설정하는 내용들. 그래서 꼭 해줄 필요는 없지만,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소스 코드 입력하면서 이제 오토 임포트 기능. 그래서 소스 코드의 임포트 구문을 내가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이런 정도의 설정을 해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알아서 내가 타이핑하는 클래스명을 보고 오토 임포트를 해주는, 이런 설정들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가 된 후에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저희 이제 실습, 바로 저희 실습 진행하면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네요. 이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창이 떴는데요. 핸드헬드 디바이스용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이제 템플릿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게 empty activity입니다. 간단하게 헬로 월드 정도 화면에 나와 있는 코드가 준비되어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본값 그대로 유지해서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젝트 명을 적절하게 줍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랩이라고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명이 이 프로젝트의 식별자죠. 뭐 적절하게 좀 식별이 될 수 있게끔 임의의 단어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은 테스트용이니까 기본값 유지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어떤 소스 폴더 위치, 그래서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저스 폴더 밑에가 되겠고요.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옆에 브라우저 아이콘 눌러서 프로젝트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 기본으로 코틀린, 저희가 이제 수업이 코틀린으로 나가죠. 그래서 코틀린 유지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명만 준 상태에서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유지를 했고요.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최초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한참의 다운로드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 창이 떴습니다. 기본으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어시스턴트 창이 떴는데요. 뭐 뉴스 정도 간단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 띄워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어시스턴트 창은 이렇게 뭐 닫아주면 될 것 같고요. 소스가 보이는 영역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로그 캣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에뮬레이터나 폰에서 우리 앱을 돌린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서 에뮬레이터나 실제 폰에서 우리 앱을 돌렸을 때 런타임 쉘 로그가 이 로그 캐창에 뜨게 되죠. 그래서 결국 로그 캐창은 런타임 쉘 디버깅을 위해서, 로그 분석을 위해서 워낙 많이 보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열었다, 닫았다,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SDK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서 SDK 매니저 이렇게 창이 보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진행하실 때마다 약간 상황은 다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SDK가 이제 33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 버전, 그러니까 API 레벨 32 버전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나오네요. 만약에 지금 저희 실습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특정 버전을 개발자가 추가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해당 버전의 체크박스를 체크한 상태에서 밑에 있는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전의 SDK가 로컬로 다운로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만약에 저희들은 할 필요 없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SDK를 제거시키겠다라고 하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어플라이 버튼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33 버전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탭 버튼이 있는데 SDK 플랫폼과 SDK 툴즈. 그렇죠. 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툴들을 대부분 이용을 해서 실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뮬레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라고 하는 얘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테스트 하시는 PC가 AMD 프로세서 기반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 기반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인텔 쪽의 하드웨어 가속기만 설치되어 있으면 저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실습을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 컴퓨터가 AMD 기반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의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추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SDK 매니저에 대한 어떤 설명이었고요. SDK 매니저 창 닫죠. 그 다음에 하나의 설정을 좀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파일에 세팅즈가 있어요. 그래서 세팅즈를 누르면 뭐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뭐 맨 첫 번째 뜨는 거 보시면 이제 뭐 테마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셋업 작업 시에 테마 설정한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서 바꿔치기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에디터의 제너레이터 여기에 오토 임포트. 그러니까 이제 이후 실습이 진행이 되면서 코드 작성을 하겠죠. 코드 작성을 했을 때 임포트 구문이 개발자가 직접 추가하지 않아도 혹은 단축키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개발 편의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설정을 해놓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토 임포트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실습을 코틀린으로 할 생각이죠. 그래서 코틀린 쪽에 체크박스 2개 체크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오토 임포트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글자 크기를 좀 조정하시겠다라고 하면 폰트에서 좀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저는 한 17 정도, 뭐 요 정도 크기? 조금 더 키워볼까요? 19 정도? 요 정도 크기로 이제 이후 실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습니다.